네, 안녕하세요. 네, 기태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4강인데, 제가 이제 3강을 찍고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제 30분 내로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좀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4강은 최대한 좀 제가 시간을 줄여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도 빨리 끝내야겠죠? 자, 빨리 이제 수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고려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를 이제 시기를 구분하면은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구분은 보통 이제 지배층의 성격을 가지고 나누게 돼요. 그래서 호족, 문벌, 무신, 권문세족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누고 거기에다 뭐 때에 따라서 신진사대부까지 껴서 5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에는 이제 일명 체제 정비기, 그러니까 앞으로 고려라는 나라의 체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주요 지배층은 호족입니다. 우리가 후삼국이 이제 통일되는 과정에서도 뭐 왕건을 비롯한 여러 호족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고려를 이제 고려 건국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우면서 고려 초기에도 여전히 지배층으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이 고려라는 시스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포섭이 되는지 그런 단계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고려 초기에는 아직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격이 좀 어떠냐면은 되게 진취적이고 좀 자주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초창기 왕들의 업적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체제 정비기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길목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종이라는 이름은 제도를 완성한 왕한테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조선의 성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종이 만든 제도에 이 호족이라는 지배층이 결국에 포섭돼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호족과 왕과 서로 막 견제하고 싸우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성종 때 결국 일종의 타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족한테 어느 정도의 이제 특권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문벌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으로 군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기에서 보게 되는 거는 이 문벌 사회로 가면서 조금은 이제 고려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시기에 거란이라든지 뭐 여진이라든지 외부에서의 침입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조금 현실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지키고자 하는 좀 보수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자, 그러다가 무신집권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원래 고려 사회는 무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차별이 많았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의 그런 잦은 외침으로 인해서 무신들이 활약할 수 있는 어떤 무대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무신들도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우는 좋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 불만에 너무 이제 그게 차올라가지고 무신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무신들이 칼을 들고 문신들을 다 죽인 뒤에 자기들이 정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이 시기를 무신집권기라고 해요. 정치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좀 아무래도 미숙했겠죠. 그래서 이 무신집권기에는 반란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정권도 불안정해가지고 자주 정권이 교체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오자 이제 무신 정권이 버티기 힘들었겠죠. 뭐 강화도로 천도하기도 하고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로 가게 돼요. 자,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나라가 우리를 내정 간섭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이제 지배층은 권문세족이에요. 아무래도 원나라하고 조금 친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어떤 우리가 내정 간섭을 당한 내용 그리고 그런 내정 간섭에 좀 우리가 자주적으로 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원나라가 좀 지게 되고 명나라가 떠오르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세력, 뭐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뭐 새로운 시기로 가는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고려 말기라고 부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시기 구분을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기 구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어느 시기쯤이구나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시기의 분위기와 세부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좀 더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체제 정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 이제 태조와 광종과 성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태조부터 볼게요. 왕건이죠. 왕건은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왕건이 생각했던 고려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이름에서도 나오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점이에요. 이 왕건은 말로만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도 해요. 첫 번째, 평양을 중시합니다. 평양은 원래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이죠. 기억나죠? 벌써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평양을 왕건이 점령을 해서 여기를 서경이라고 부르게 돼요. 서쪽의 수도라는 의미죠. 그만큼 이 평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사료로도 보시겠지만 훈유 10조에 보면은 이 서경에서 100일 동안 꼭 지내라 뭐 이런 말까지 남길 정도로 여기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 유민을 포용하기도 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발해 유민을 포용하던 시점이 아직 한창 후삼국으로 서로 막 싸우고 견제하고 이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고려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해 유민이라는 건 보통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짓대예요, 거짓대. 근데 이 왕건은 발해 유민들이 같은 고구려의 후손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감싸 안아준 거죠. 역시 고구려 계승 의식이 투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의미죠. 거란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거란이 바로 발해를 멸망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건은 거란이 고려가 이제 통일을 한 이후에 선물을 줘요. 거란이 우리한테 낙타를 50마리를 줍니다. 그때 왕건이 거란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죄도 없는 낙타들을 다리에 묶어가지고 다 굶겨 죽이게 돼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어쨌든 그만큼 태조는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직접 행동으로 다 보여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광종인데 사실 이 태조와 광종 사이에는 뭐 해종이라든지 정종이라든지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왕건의 이제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부인이 너무 많다는 데 있어요. 왕건이 이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을 자기의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자기는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호족들이 왕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왕건이 죽고 나니까 아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들이 25명인가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건한테 딸을 줬던 이 호족들은 어떻게든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해종과 정종이 왕이 됐을 때는 그런 호족들과 여러 가지 암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왕권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왕건은 본인은 이제 상관이 없었지만 아들들에게 크나큰 이제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왕이 된 게 광종이에요. 광종은 이제 정종의 동생이기도 한데 이 광종은 어떻게든 내가 이 호족과 공신 세력들을 제압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종은 이제 왕권 강화에 매우 집중을 하게 돼요. 그 왕권 강화하기 위한 정책, 아마 중학교 때 서술형 시험으로도 많이 나왔을 텐데 이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가 있습니다. 자, 노비안건법은 노비를 검사해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양인으로 바꿔준다는 건데 이게 왜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을까요? 당시 이제 호족들의 기반 중에 하나가 노비였어요. 왜냐하면 노비는 단순히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이제 병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병이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광종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노비들 중에는 사실 양민이었는데 어떤 뭐 생활고로 또는 호족의 압박으로 억지로 이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검사해서 양인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호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비수가 그냥 줄어든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호족을 견제하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노비들이 양인이 되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 시험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과목을 공부하죠? 네, 바로 유학이에요, 유교. 그래서 이 과거제를 치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국학이라든지 뭐 태학이라든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거제를 치르고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왕에게 좀 더 충성을 하고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호족을 좀 견제하게 되는 그런 세력으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호족들도 과거를 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는 호족과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광종의 이제 아주 특출난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광종은 사실 호족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냐면은 기록 중에 이제 그 당시 감옥이 부족했다 뭐 이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호족과 공신을 때려잡았고 나중에는 막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왕이 돼요. 그런 자신감을 바탕이 된 건지 이 광종은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칭제, 황제를 칭했다. 그래 건원, 연호를 세웠다. 그래서 칭제 건원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이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고 할게요. 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중국과 뭔가 대등한 관계. 그리고 나는 그만큼 강해.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발해에서도 한번 배운 바 있죠. 자, 그러고 이제 다음 왕이 경종입니다. 근데 경종은 광종 때에 너무 호족과 공신 세력을 억눌러 놔가지고 이때는 이제 불만이 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종 때는 할 수 없이 이 호족들에게 일종의 당근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시과예요. 전시과는 이제 옆에 그거 날개에도 나와 있는데 수족권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관료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이게 일종의 호족들에게는 하나의 당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억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조금 기지개를 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성종입니다. 자, 성종은 조금 중요하죠.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서 이제 채택된 사람이 최승로예요. 최승로가 시무 28조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시무 28조를 보고 성종이 감동을 한 거죠. 그래, 이대로 하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유교 이념에 따라서 통치를 합시다라는 거예요. 이 최승로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어린 시절부터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한 유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 이념에 따른 통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굳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승로는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건이 되게 중요시했던 팔관회를 이제 성종 때 폐지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앙관제도 정비하고 지방관도 파견하고 하는데, 중앙관제는 이제 당나라의 제도였던 삼성육부제를 고려에 맞게 받아들여서 이성육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게 돼요. 사실 고려는 초창기만 해도 좀 호족들의 세력이 강하기도 했고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지방관을 미처 파견하지 못했는데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좀 이따 다시 지방제도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성종 때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호족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호족이 아니라 고려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특권들을 보장받는 그런 문벌이라는 지배층으로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 모든 호족이 낀 건 아닙니다. 일부 호족들은 결국 이제 그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뭐 지방으로 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사료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요 10조죠. 자, 1조하고 2조를 보시면 이제 불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고려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그런 사상들에 대한 일종의 리스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조를 보면은 중국의 문물을 따르지만 그거를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일종의 그 초기에 어떤 자주적인 면모, 주체적인 면모 이런 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내려가면은 거란은 아주 짐승과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 거란의 매우 적대적인 모습이 훈요 10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조를 보면은 서경, 그러니까 평양이죠. 여기를 매우 중요시 여겨서 100일씩이나 머물도록 지시하고 있어요. 역시 고구려 계승의식이 매우 돋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6조를 보면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매우 중시합니다. 둘 다 이제 불교 행사인데 고려가 이제 불교 국가인 만큼 이 연등회와 팔관회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런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최승로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심의 28조가 나와요. 자, 7조를 보면은 두 번째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외관이라는 건 이제 바깥에 있는 관리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자는 이야기고 결국 성종 때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11조를 보면은 중국의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여서 이성육부제를 활용하고 있는 그 면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군신 부자의 도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유교 이념에 대한 언급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조를 보면은 연등회와 팔관회가 백성들에게 번거로우니까 좀 축소하거나 폐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백성은 약간의 핑계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최승로가 유학자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반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팔관회가 폐지가 되게 되죠. 물론 나중에 다시 부활하지만. 그 다음에 20조를 보면은 이제 불교와 유교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불교는 나를 다스리는 거고 유교는 국가를 다스리는 거다 하면서 뭐 그냥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결국 이거는 유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역시 유학자인 최승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태조부터 이제 성종까지 각각의 이제 정책들을 보고 그다음에 사료까지 같이 확인을 했는데 좀 특징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특징을 잘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요. 성종 때 실시했다는 이성육부제를 이제 제가 준비한 어떤 영상을 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목 설치를 비롯해서 나중에 완성이 되는 지방제도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최고 관서인 중서문화성은 최고 통치기구로 국가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서성은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로 이루어진 육부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왕의 비서기관인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다루고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으며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수입, 지출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였습니다. 도병마사에서는 주로 국방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고, 식목도감에서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영상에서 하지 않은 설명을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미 다 써놨어요. 자, 이성육부제인데, 이성육부제는 원래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우리가 수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고려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했다. 그래서 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삼성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점. 이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예요. 이 두 개는 회의기구예요, 회의기구. 근데 중국에는 없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특수하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회의를 많이 좋아해요. 우리 삼국시대부터 뭐 제가회의, 뭐 정삼회의, 뭐 화백회의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중에 취직하면 알겠지만 회의를 정말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회의만은 없애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 회의에 어떤 애들이 참여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중서문화성에는 재신이라는 고급 관리와 낭사라는 하급 관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재신. 그러니까 아무나 회의에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중추원에 추신이라는 신하들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고급 관리예요. 이 재신과 추신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던 곳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칭으로 뭐 재추회의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재신과 추신은 뭐 고려에서 가장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중서문화성의 하급 관리인 낭사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사대의 관리.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간이라고 불러요. 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간하다라 그래서 왕한테 바른 말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대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서경권이라고 해요. 용어가 다 어렵죠. 자, 서경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관리를 임명하거나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대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딱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는 그 전 시대보다 또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왕권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거예요. 자, 관리등용 제도로 가면은 과거제와 음서제가 있습니다. 과거제는 우리가 광종 때 실시했던 그 시험 제도고요. 음서제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5품 이상의 관리, 5품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5품 이상의 관리면은 내가 괜히 힘들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프리하게 바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벌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특권으로 고려시대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음서제는 어떤 귀족적인 특징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 후기로 갈수록 조선시대로 갈수록 음서의 비율은 점점 좀 줄어듭니다. 그만큼 이제 귀족의 특권이라는 거는 축소되고 좀 관료제가 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방제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제도. 자, 지방제도를 보면은, 자, 고려 초기에는 지방관을 따로 파견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대신에 사심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심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을 직접 파견하기보다는 그 지방에는 유력한 호족을 수도로 데리고 와서 사심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몸은 수도에 있지만 자기 지역을 멀리서 이제 컨트롤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뭐 반란이라도 일어나면은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무서워서라도 자기 지역을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불완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혹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목이 좋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보통 목이 좋은 데서 장사를 해야 돼 이런 말 쓰는데 여기서 목이라는 거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12목이라는 이 명칭에서 그 말이 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나눴듯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오도, 양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경기는 뭐냐면 우리도 지금 경기도라는 표현을 쓰죠. 경기는 경이 서울, 수도라는 의미고 기가 그 수도 주변을 의미해요. 그래서 경기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도 주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개성 주변이었겠죠. 송악 주변. 그 다음에 오도, 지금의 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명칭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오도에는 안찰사라는 지방관을 파견해요. 이 안찰사는 이제 지방을 돌면서 잘 뭐 돌아가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하는 사람인데 그 오도 밑에는 또 주와 군과 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에는 주현과 속현이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죠. 자, 근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현이라는 거는 주가 되는 곳,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뜻이에요. 메인인 현이고 속현은 속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주현에는 지방관이 있어요. 고려에서 주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속현에는 지방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현에 있는 지방관이 주변에 있는 속현까지 같이 관리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고려시대는 이 주현과 속현 중에 뭐가 더 많다? 속현이 더 많았다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보다 아직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발전은 했지만 조금 이제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언제 가야 되냐면은 조선시대로 가면은 결국 이제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계인데, 양계는 우리가 북계하고 동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은 국경지역을 의미한다. 국경지역. 원래 이제 양이라는 게 중국어 배우는 친구들 알 거예요. 보통 두 개를 얘기할 때 이라고 안 하고 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계는 이제 두 개. 그 다음에 이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알 수 있죠.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진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전쟁할 때 뭐 진을 친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와 오도와 양계로 고려는 행정구역을 정비했더라.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중앙제도하고 지방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중앙제도의 도표와 지방제도의 지도를 같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의 마음 같아서는 사실 한 장 더 넘겨서 이제 뭐 대외관계까지 해서 뭐 거란 여진까지 오늘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4강도 거의 뭐 50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제하고, 왜냐면 이제 3강도 제가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이제 휴일을 좀 보장해 주자.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로 학교를 안 나와서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또 나름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여러분 사실 어린이가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더라도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건강하게 휴일을 잘 보내시고 우리는 5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히 잘 보내세요. 안녕. 안녕.